이 급여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살아가는 어떤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계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급여를 압류하고 예금을 압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여를 압류하는 건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회사에 대해서 돈을 갖고 있진 않잖아요. 즉, 뭘 갖고 있습니까? 급여 채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가 소유한 돈이 아닌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회사를 상대로 가지고 있는 급여 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강제집행이 진행이 됩니다. 채무자가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있다거나 자기 집에 금고가 있어서 그 금고 안에 돈을 소유하고 있다면 제3채무자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채권자 채무자만 기재해서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압류하듯이, 또는 채무자가 소유한 다이아몬드나 귀금속과 같은 동산을 압류하듯이 그렇게 압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는 돈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회사, 즉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급여 채권, 급여 지급 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채권, 청구권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급여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살아가는 어떤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계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급여 전액이 압류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급여가 소액인 분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서 일정 범위 내의 급여 채권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해요. 저도 기억을 못해요. 할 때마다 찾아봅니다. 그래서 여기 표가 올라갈 거예요. 월 급여가 얼마냐에 따라서 압류 금지 범위가 달라져요. 대부분 이제 185만 원은 전액 압류가 금지되고요. 그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 금액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근데 되게 복잡합니다. 제가 봐도 복잡한데 일반인이 보면 얼마나 복잡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가지고 압류 절차를 진행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혼자서 나홀로 셀프 소송으로 이제 이런 절차를 진행하시면 이 채권 압류 신청서를 쓸 때 이 금액에 따른 구분을 말로 표현해가지고 쓰셔야 돼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표에서 올려드린 바와 같이 이거를 무슨 뭐 도표나 공식으로 해가지고 채권 압류 신청서를 쓰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해야 돼요. 이게 정말 이게 법률가의 어려움인데, 요것도 이제 제가 도표로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되게 복잡하죠?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변호사님, 이 채무자가요, 뭐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데 요즘은 채무자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로 급여를 이체를 받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3채무자를 회사가 아닌 급여 이체 통장이 있는 은행,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국민은행의 예금 채권을 압류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런 제한을 받느냐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급여 채권을 압류한 게 아니라 뭡니까? 예금 채권을 압류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급여 채권의 압류와 같은 압류 금지 제한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설령 그 국민은행 통장에 채무자의 급여가 이체되더라도요, 급여 채권을 압류한 게 아니라 예금 채권을 압류한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요, 꼬리표가 없어요. 이게 이제 급여라는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 안에서 이 돈은 급여, 뭐 이 돈은 무슨 이자,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관념적으로는 돈을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돈은 섞이면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급여가 들어왔던, 무슨 뭐 어디서 이자가 들어왔던, 배당금이 들어왔던, 그 안에 있는 돈은 그냥 예금인 거고, 예금 채권을 압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급여 채권 압류할 때 압류 금지 범위가 있잖아요. 그게 전혀 적용되질 않아요. 다만 예금 채권의 경우에도요, 개인 예금 채권은 최저 생계비라고 그래가지고 185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한만 따로 받아요. 근데 이 185만 원이 몇 년 전에는 120만 원이었고요. 이게 이제 150만 원으로 증액됐다가 최근에는 이제 185만 원까지 확대가 됐는데 매년 바뀌니까 그때그때마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휴면 예금 압류예요. 휴면 예금은 뭐냐면 은행에 이제 돈을 맡겨놨는데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상사 소멸시효 기간 5년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 돈이 은행 소유가 아니고요. 휴면 예금을 관리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귀속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는 제가 이제 아까 국민은행을 제3채무자로 예로 들었는데, 만약에 채무자가 국민은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예금 채권을 압류한다라고 한다면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를 국민은행으로 기재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예금 채권을 압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가 국민은행에 돈을 예금을 해놓고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상사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고 이게 다 도과한 거죠. 그러면 이 국민은행에 있던 돈, 휴면 예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귀속이 돼요. 그러면 이때는 제3채무자를 국민은행이 아니고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재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제3채무자는 국민은행이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휴면 예금을 압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예금 채권 압류는 185만 원 미만은 압류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휴면 예금도 185만 원까지 압류가 안 되는 제한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에 대한 법률이나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어요.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아무리 휴면 예금이라고 하더라도 185만 원까지는 체납 압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유권 해석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하게 휴면 예금을 압류할 때도 185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압류를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예금 채권을 압류할 때는요, 시중은행을 기재하는 게 좋지만 휴면 예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서민금융진흥원을 제3채무자로 기재해서 휴면 예금도 놓치지 말고 압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상사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국민은행에 있던 예금이 5년이 지나면 휴면 예금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체국 예금은요, 이게 조금 틀려요. 우체국은 상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민사소멸시효 기간 10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10년이 경과해야지만 휴면 예금으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점도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